이토 준지의 프랑켄슈타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늦은 밤, 한 남자가 오랜 연구 끝에 생명의 수수께끼를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 자기 스스로 자신은 신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넓은 북극 바다 위 탐험을 떠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엄청난 추위에도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이름은 월튼으로 이 배의 대장입니다. 오랫동안 밖에 있는 월튼이 걱정이 된 선장이 나와서 말을 겁니다. 월튼은 이번 모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자신의 꿈인 북극 탐험을 위해 유능한 뱃사람들을 고용해 탐험을 나온 것입니다. 선장은 월튼에게 북극은 끝도 없는 빙하로 뒤덮여 있는데 육지가 있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월튼은 지금까지 누구도 찾지 못한 아름다운 육지를 찾고 싶다며 자신이 최초로 발견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도중 배가 얼음으로 인해 앞으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다 알 수 없는 안개로 선원들이 불안해합니다. 베테랑 선장조차도 재수가 없으면 영원히 갇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 선원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선원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빙하 위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개가 끌고 있는 썰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월튼은 육지에서도 멀리 떨어진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추운 곳에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하여 만안경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월튼은 그 남자의 덩치를 보고 무척이나 놀라워합니다. 그 사람은 멀리서 봐도 어림잡아 약 2m 50은 넘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의문의 남자는 많은 궁금증만을 남긴 채 빠른 속도로 사라져갑니다. 다음날 아침, 많은 선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보고 있자 월튼도 그곳으로 가봅니다. 배 밑에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선원이 힘들어 보이는 그에게 배를 타기를 여러 번 권하였는데 거절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혹시나 어제 본 거인인가 하였지만 썰매를 보니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 남자가 월튼에게 이 배는 어디 가는 거냐고 묻자 배가 북극으로 간다고 하니 그제서야 배를 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북극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배에 타고 바로 기절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 지극정성인 월튼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여행을 하였는지 이틀 만에 눈을 뜬 남자에게 월튼이 말을 겁니다. 남자는 자신이 배를 탄 것도 잊어먹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이 배는 북극으로 가고 있는 건지 다시 물어봅니다. 순조롭게 북쪽으로 가고 있다며 만약 이 배가 대륙으로 돌아간다면 배를 타지 않았을 거냐고 묻는 월튼.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남자는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 말하자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월튼이 북극에 뭐하러 가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쫓고 있다고 말하는 남자의 눈에는 투지가 넘쳐 흐릅니다. 월튼은 혹시나 이 남자가 쫓고 있는 사람이 그 전에 본 덩치 큰 사람이 아닌가 하여 물어봅니다. 표정과 목소리를 보니 그 사람을 쫓고 있었고 월튼은 하루 전날 멀리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월튼은 두 사람의 일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물어보자 그 남자가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가고 배는 순조롭게 북쪽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직 정상이 아닌 프랑켄슈타인이 매일같이 만안경으로 그 남자를 찾는 걸 보고 월튼이 프랑켄슈타인의 몸을 많이 걱정합니다. 며칠 동안 프랑켄슈타인을 지켜본 월튼은 프랑켄이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프랑켄은 무척이나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호감을 많이 느낀 듯 보입니다. 월튼은 우연히 묘한 곳에서 만난 프랑켄에게 많은 동질감을 느끼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북쪽으로 향하는 이유가 자기장의 비밀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탐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월튼. 그 말을 들은 프랑켄은 이 말을 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나처럼. 실수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하는 탐험이 어째서 실수라는 거지?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나도 선장님처럼 야망에 불타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나란 말입니다. 그러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월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탐험을 재고해보라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어릴 때 스위스의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5살 때 집에서 한 여자를 입양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엘리자베스로 프랑켄은 그녀를 좋아하였고 엘리자베스도 프랑켄을 좋아하였습니다. 거기다 헨리라는 절친까지 완벽한 생활이었죠. 그러던 중 프랑켄은 우연히 들어간 아버지의 서재에서 하나의 책을 발견하고 자연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프랑켄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모든 물질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과 불로불사의 약초였고
그것에 무척이나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살이 된 프랑켄에게 연금술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집에 아버지의 지인 과학자 한 명이 방문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그 과학자를 통해 프랑켄이 현실을 직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과학자는 현재 밝혀진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프랑켄도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신이 시간 낭비를 하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연금술 공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 프랑켄은 독일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친구 헨리도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장사꾼 집안의 헨리 아버지가 반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프랑켄의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병간호를 엘리자베스와 주스틴느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물인 주스틴느에 대해 묻자 새로운 하인이며 나이는 젊지만 일을 잘해서 집안 사람들 모두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호랑이도 제 말함에 온다더니 주스틴느가 프랑켄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프랑켄의 엄마가 건강이 위독해져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엄마의 곁으로 돌아온 프랑켄,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주스틴느에게 고맙다며 막내 원리엄을 부탁한다고 하고 프랑켄과 엘리자베스를 부릅니다. 프랑켄과 엘리자베스가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장례가 끝나고 난 후 프랑켄은 혼자 독일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프랑켄의 운명을 바꾸는 교수와 만나게 되는데 그 교수는 근대화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옛날 학자들을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날 화학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프랑켄은 개인적으로 교수와 이야기를 더 나눕니다. 소년 시절 목표로 해왔던 것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좌절했던 이야기를 하자 교수는 과거에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며 그 공부가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거기다 교수는 프랑켄의 재능을 높게 보고 있었고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 날을 계기로 프랑켄슈타인의 연금술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프랑켄은 공부에만 몰두하였고 아직까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낀 프랑켄은 연구를 위해 특별한 장소로 향하는데 그곳은 묘지입니다. 묘지에 매장하기 전 시체 보관소에 들어간 프랑켄, 간의 뚜껑을 열고 시체를 보며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프랑켄은 매일 밤 시체 보관소에 가게 되고 육체가 부패하는 과정을 조사합니다. 어느 날 프랑켄은 드디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연구에 중요한 발견을 한 프랑켄슈타인, 생명의 비밀을 알아냈다며 자신은 신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교수님을 만난 프랑켄, 교수는 프랑켄의 안색이 안 좋고 살도 많이 빠진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 것보다 동물 전기설 논쟁을 물어보는 프랑켄, 아직 논쟁 중이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수는 아마 가르바니 설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켄은 그 가설 안에서 무언가를 찾은 것인지 그 가설에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순찰을 하다 시체 보관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관리인은 당황해합니다. 무섭지만 시체 보관소의 문을 열어보는 문지기, 그리고 등으로 어둠을 밝히며 누구냐고 맺힙니다. 그 말에 나타난 프랑켄슈타인, 무슨 짓을 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무서운 모습의 프랑켄을 보고 문지기가 넘어지자 그 틈에 프랑켄은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다음날 신고를 한 문지기를 통해 프랑켄이 한 행동들이 밝혀집니다. 흡혈귀인지 모르지만 비교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의 여기저기를 잘라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도 상태가 좋은 곳만 가져간 것인데 대체 무엇 때문에 시체를 가져간 건지 알 방법이 없자 수사는 힘들어 보입니다. 1700년 6월 14일 재료를 모두 모은 프랑켄, 크기는 2m50이 넘을 것이고 신체가 큰 것이 일을 진행하기 쉽다고 합니다.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부분은 동물의 것으로 대체하였고 뇌를 만드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생명의 비밀을 알아낸 프랑켄은 불가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갑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난 어느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프랑켄은 만들고 있는 생명의 몸은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고 얼굴과 뇌 그리고 눈까지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 비가 오는 11월 프랑켄은 드디어 생각했던 인간의 몸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프랑켄의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했다가 이상적이라 하기에는 몸이 너무 크다고 했다가
완벽한 육체미라고 했다가 혐오스러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정신분열 증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데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프랑켄. 자신이 만든 생물의 눈동자가 움직이더니 몸을 조금씩 일으켜 세웁니다. 손가락과 목, 등 모든 부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연구가 성공한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프랑켄의 표정은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끔찍한 몰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그는 정말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켄에게 소리칩니다. 큰 비명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는 프랑켄슈타인. 그의 옆에는 프랑켄의 절친 헨리가 있습니다. 헨리는 아버지에게 대학에 들어간다는 허락을 받고 어제 독일을 도착했다고 합니다. 프랑켄을 만나러 집에 도착했더니 프랑켄의 아파트 앞에 쓰러져 있었고 헨리가 부축해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프랑켄은 급하게 일어나 자신의 연구실로 향합니다. 연구실 앞에 서서 혹시나 헨리가 연구실에 들어갔는지 물어보았고 문이 열려 있어서 헨리는 연구실 안을 이미 보았다고 하자 프랑켄은 안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헨리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상한 기계들과 동물피 같은 게 있었다며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켄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듣고서야 연구실 문을 여는데 정말 거기에는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기억난 프랑켄은 그날 밤 공포로 인해 방에서 도망을 쳤고 길거리에서 실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헨리는 프랑켄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프랑켄은 괴물이 도망을 가고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긴장감이 풀리며 프랑켄은 쓰러집니다. 그로부터 프랑켄은 반년 이상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누워있으면서도 자신이 만든 괴상한 생물체는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며 자신을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친구인 헨리의 현실적인 간병으로 프랑켄의 몸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 공부하러 왔을 텐데 자신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헨리에게 미안해합니다. 헨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프랑켄을 다독거리며 프랑켄 아버지나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켄은 한순간도 엘리자베스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자 헨리는 프랑켄이 자고 있는 동안 엘리자베스에게 편지가 왔다고 건네줍니다. 편지에는 프랑켄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살이 된 막내 월리엄과 하인 주스틴느 등 여러가지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완쾌에 성공한 프랑켄은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을 그만두고 헨리와 함께 외국어를 공부하였으며 그러는 사이에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엘리자베스와 월리엄은 스위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리엄은 엘리자베스의 펜던트를 궁금해합니다. 펜던트에는 프랑켄 엄마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월리엄은 그것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월리엄은 엘리자베스와 숨바꼭질을 하고 싶었는지 펜던트를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엘리자베스가 월리엄을 찾으러 따라가 보지만 발이 빠른 월리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가 된 월리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바로 프랑켄이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프랑켄에게 아버지의 편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월리엄이 죽었다는 내용이었고 프랑켄의 표정이 안 좋아 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월리엄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켄은 장례식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며 헨리에게 자신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공부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프랑켄의 집에서는 월리엄의 장례식이 한참이었고 엘리자베스는 자신 때문에 월리엄이 죽었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범인을 찾았다며 경찰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프랑켄 가족이 무척이나 아끼는 하인 주스틴느입니다. 그 소리에 프랑켄 가족은 증거가 있냐고 경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은 증거로 엘리자베스가 하고 있던 펜던트를 보여주며 이것이 주스틴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주스틴느는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이웃마을 이모집에 있었다며 변호해주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고 그녀를 체포해 갑니다. 프랑켄은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집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도중 월리엄이 죽었다는 공원 근처에 오자 그 공원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월리엄이 죽었다고 하는 공원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는 프랑켄은 사랑하던 동생이 죽었다는 생각에 감정에 복받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깜짝 놀란 프랑켄이 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봅니다. 그쪽에는 사람 모습이 보입니다. 때마침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프랑켄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얼굴만 보여준 채로 뒤로 돌아갑니다. 정신을 차린 프랑켄은 따라가 보니 괴물은 높은 암벽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그놈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창조물.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프랑켄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프랑켄에게 범인은 주스틴느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하자 프랑켄은 자신 있게 주스틴느는 무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프랑켄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증거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자 차마 대답을 못하는 프랑켄. 재판은 모레에 열리지만 주스틴느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 프랑켄 가족을 보니 얼마나 주스틴느를 아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켄은 동생을 죽인 범인이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고 그걸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재판의 날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주스틴느는 신의 맹세코 그 공원에 가지 않았다며 진술합니다. 하지만 펜던트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신기하게도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켄 가족의 필사적인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프랑켄은 자신 때문에 죽는 주스틴느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사형식이 진행되는 날 주스틴느는 프랑켄 가족에게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주스틴느는 프랑켄이 만든 창조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사랑하던 월리엄과 주스틴느가 한 번에 없어지자 많이 슬퍼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월리엄을 죽인 범인을 평생 증오할 거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프랑켄은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빠진 프랑켄은 무작정 걷기 시작하였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프랑켄을 보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사람이 온몸을 감추고도 남는 망토를 두르고 서 있습니다.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는 그는 프랑켄의 창조물이었습니다. 끔찍한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프랑켄이 돌을 집어 저항하려 하자 그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걸 보고 놀라는 프랑켄. 그는 프랑켄에게 자신을 만든 창조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월리엄과 주스틴느를 잃은 슬픔에 저항을 하는 프랑켄. 하지만 그런 프랑켄을 너무 쉽게 제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거라며 자신의 집에 프랑켄을 끌고 갑니다. 집에 도착하여 그는 손님인 프랑켄을 대접하기 위해 곰에 손을 던져줍니다. 그러며 배가 많이 고팠는지 익숙한 듯 곰을 먹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이런 몸으로 만들어준 덕택에 불곰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추악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던가. 내가 태어난 날 밤일은 거의 기억 못하지만 추웠던 것만은 기억하지. 나는 그 방에 있던 네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지. 그건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어. 난 숲속을 헤맸었지. 곳곳에 떨어진 천조각을 키워서 옷을 입고 나무 열매나 작은 동물을 잡아서 먹었다. 하지만 식량은 곧 구하기 어렵게 되어 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다. 그 후에도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심한 학대를 받아왔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차츰 내 모습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나는 그날도 인간들에게 쫓겨 초원으로 도망쳤다. 그 초원의 한쪽 끝에 집 한 채가 있었지. 나는 그 집 뒤에 붙어있는 창고로 숨어 들어갔지. 나는 그 창고에 당분간 살기로 했어.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 무엇보다 벽 저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겼지. 그들의 기쁨에 넘친, 게다가 따뜻한 표정이나 생활이 나를 평온하게 했지. 그러던 중 나는 언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 깨달았어. 그리고 아버지인 노인은 맹인이란 것도 알았어. 그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들을 격려해주고 싶어졌어. 나는 밤중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작을 모아서 마당에 놓았고 눈이 오면 밤새 채소 작업을 해줬지. 그들은 아마도 요정이 한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았지. 그런데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소피라고 하는 여자는 미국의 여자인 것 같았어. 그래서 그녀는 말이 안 통했어. 남자는 밭일이 끝나면 매일 밤 그녀에게 자기 나라의 말과 역사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지. 나는 평이난 구멍으로 그것을 배워 그 이국의 여자보다 빨리 마스터해갔다. 그러던 중 어떤 의문이 생기더군. 대체 나는 누구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나를 만든 건 누구지? 나는 문득 내가 태어난 날 밤 그 방에서 가지고 나온 옷을 살펴보았지. 그것은 나를 만든 주인의 일기였다. 거기에는 창조주 자신이나 그의 가족과 친구에 대해 적혀 있었고 게다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세세히 기록해 놨더군. 나를 만든 창조주! 왜 나를 만들어냈지? 나는 추하고 고독한데. 그래, 난 고독했다. 나는 가족이 필요했어. 나는 벽 너머에 있는 단란한 가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했지.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작전이 필요했다. 나는 처음으로 앞을 못 보는 노인과 접촉하기로 했지. 그는 그렇게 노인에게 여행자라며 인사를 하자 노인은 반갑게 그를 대해줍니다. 오히려 대접을 잘 못해줘서 미안해하죠. 그러며 어디를 향해 여행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족에게 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그의 말을 깊게 이해하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겠다며 그 가족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는 기쁜 마음에 함께 하고 싶은 가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노인의 가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타이밍에 다른 가족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가족들. 노인 앞에서 사람이었던 그는 가족들 앞에서는 다시 괴물이 됩니다. 노인의 아들은 괴물한테 다가가서 노인을 지키기 위해 무작정 돌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곡괭이로 괴물을 때립니다. 분명 충분히 방백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바로 도망치는 괴물. 유일하게 보고 있으면 평온함을 가져다준 가족, 자신에게 언어를 가르쳐준 가족,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은 무척이나 아팠고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을 괴롭힌 인류에게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일기에 적힌 프랑켄의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복잡하였습니다. 복수를 맹세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스위스에서 프랑켄의 가족을 보았을 때 행복이 넘치는 가족을 보고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월리엄이 혼자 되기를 기다렸다. 죽이게 되죠. 월리엄이 들고 있던 펜던트를 챙긴 그는 걸어가다 우연히 발견한 창고에서 어떤 여자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운이 좋으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 생각하여 그 여자의 주머니에 펜던트를 숨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운이 좋게도 프랑켄의 집의 하녀인 주스틴느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프랑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고독했다. 그 고독 때문에 나는 살인마가 되었다. 인류는 내 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너만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아니, 구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더 만드는 거야. 나처럼 섬찟한 모습의 여자를. 프랑켄이 이해를 잘 못하는 듯 하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자신은 고독하고 고독감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신도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것처럼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자신처럼 무시무시한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프랑켄은 괴물을 한 명 더 만들기 싫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건 추악한 괴물이었다는 막말을 합니다. 그는 추악한 건 맞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을 버린다면 프랑켄을 파멸시킬 거라며 프랑켄의 소중한 것을 모조리 지옥에 보낸다고 협박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원인 여자를 만들어주면 그 여자와 함께 미제의 땅으로 사라지겠다며 달콤한 거래를 제안하죠. 프랑켄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주스틴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반박합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고독 때문이라며 동료가 생긴다면 다시는 인류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 거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자 프랑켄은 그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프랑켄이 선택할 길이 없긴 하였고 끝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그는 여자가 완성되면 찾으러 간다고 하고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운 프랑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엘리자베스를 찾습니다.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 프랑켄은 악마의 거래를 통해 더 이상 그녀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당장 작업 장소부터 문제였습니다. 또한 재료를 모으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니 묘지에서 시체를 파헤치고 다녔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한참 생각에 빠져있던 프랑켄을 아버지가 부릅니다. 아버지는 프랑켄이 대학에 가고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공부에 열중한다 생각하였지만 프랑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사적으로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자신이 만든 괴물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아버지는 죽은 어머니도 그렇고 자신도 프랑켄과 엘리자베스가 결혼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며 프랑켄이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은 건 독일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켄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엘리자베스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월리엄과 주스티느의 장례식이 끝나면 식을 올리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켄은 창조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결혼 전에 영국에서 꼭 해야 할 연구가 있다며 이 연구가 끝나면 바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프랑켄의 의견을 존중하는 아버지는 연구를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말하죠. 출발 당일 프랑켄은 영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을 가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프랑켄은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하러 가는 길에 헨리를 만납니다. 학교까지 휴학하고 프랑켄 아버지의 부탁으로 프랑켄을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떠나는 헨리와 프랑켄이지만 프랑켄에게 헨리는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헨리와 따로 움직여야 했죠. 그렇게 첫 숙소에 도착해서 프랑켄은 어떻게 헨리와 떨어질지 고민합니다. 프랑켄은 헨리와 식사 시간을 가지며 솔직하게 혼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혼자 생각할 일이 있다며 헨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자 헨리도 수긍합니다. 다음날 그렇게 헨리와 떨어져 사람이 인 적이 없고 묘지가 있는 곳을 찾는 프랑켄. 사람이 안 사는 허름한 집을 찾은 프랑켄은 오는 길에 발견한 묘지에 가봅니다. 묘지에는 한창 장례식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산사태로 인해 4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들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한밤중에 다시 돌아온 프랑켄은 오늘 장례를 치른 4명의 묘를 파헤칩니다. 그렇게 프랑켄은 신선한 내구의 시체를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명의 얼굴이 모두 짓눌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몸통이라도 만들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작업을 하면서도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프랑켄. 한번 해보았던 작업이라 처음보다 빠른 속도로 몸을 만들어갑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프랑켄은 피곤함을 느끼고 휴식을 위해 잠을 청합니다. 꿈을 꾸는 프랑켄은 꿈에서 멀쩡한 주스티느가 나왔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착한 주스티느는 프랑켄의 탓이 아니라며 오히려 그런 프랑켄을 위로합니다. 그러며 엘리자베스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착한 주스티느. 사형 집행자의 부르는 소리에 주스티느는 단두대로 향합니다. 그렇게 주스티느는 처형됩니다. 그 타이밍에 잠에서 깨는 프랑켄은 죄책감 때문인지 주스티느 꿈을 꾼 듯합니다. 엘리자베스를 위해서라도 잠에서 깨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프랑켄슈타인. 작업을 몰두하고 있는데 친구인 헨리가 나타납니다. 무척 쉽게 프랑켄의 말대로 헤어지는 척하며 프랑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미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정말 멋진 친구로 보입니다.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프랑켄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결국 프랑켄은 헨리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길고 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쉽게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증거가 있다 보니 납득하는 헨리. 프랑켄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헨리는 당장에 신고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 괴물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헨리도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온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오히려 자신도 여자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오히려 당황하는 것은 프랑켄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누구보다도 차분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켄의 일에 가담하게 된 헨리의 도움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여자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신선한 여자 머리가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머리를 구하지 못하고 프랑켄은 만들어진 몸이 부패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밖에 있던 말들의 울음소리에 깬 프랑켄과 헨리. 혹시나 사람이 왔을지 모르니 헨리가 망을 보러 나갑니다. 그러나 나가기도 전에 무언가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 겁에 질린 헨리. 그건 다름 아니 프랑켄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인에 당황한 헨리. 재료를 구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더군.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준비해 왔지. 스위스의 어느 묘에서 구해온 거다. 여자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겠다. 그렇게 그는 머리를 두고 돌아갔고 그는 뒤에서 프랑켄을 쭉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한편으로 재료가 다 모인 것에 안도하는 프랑켄과 헨리. 작업을 시작하려고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프랑켄이 무척 놀라워합니다. 여자의 얼굴은 바로 주스틴느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주스틴느의 목을 가져온 것이었죠. 자신을 조롱하는 거라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켄. 헨리가 냉정하게 프랑켄을 진정시키자 프랑켄은 오히려 헨리에게 그 괴물은 악마라고 소리칩니다. 현실적인 헨리가 프랑켄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모든 재료가 모였으니 운이 좋은 거라고 하자 프랑켄은 받아들일 수 없는가 봅니다. 불행히도 주스틴느는 죽었고 프랑켄의 힘으로 다시 살리면 죄책감이 덜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도 괴물의 신부가 되어야 할 운명. 그럼에도 헨리는 그녀를 우선 살려보고 그녀의 대답을 먼저 들어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스틴네의 얼굴이지만 뇌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 여자도 성격이 포악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한참을 고민한 프랑켄은 우선 여자를 완성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스틴느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시킬 계획을 하죠. 그렇게 마지막 작업을 하는 프랑켄. 드디어 오랜 시간이 걸려 여자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을 깨우는 장치를 작동시킨 프랑켄. 이제 주스틴느의 부활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녀의 부활을 기다리며 많이 초조해 보이는 헨리. 헨리는 프랑켄에게 이제 와서는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그녀를 만드는 걸 찬성하긴 하였지만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헷갈려 보입니다.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뜹니다. 눈을 떴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프랑켄은 그녀가 혼란스럽지 않게 많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어주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는데 뒤에서 그 모습을 괴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보이는 괴물. 몸은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아직 정신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며 목이며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켄은 주스틴느에게 계속 말을 걸며 붕대를 풀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는 손에 가위를 짚습니다. 그 가위로 옆에서 붕대를 풀고 있는 프랑켄을 찔러버립니다. 그녀의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프랑켄.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일어납니다. 아직 언어를 배우지 못한 여자는 그저 소리를 외칩니다. 그 모습을 본 헨리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데 프랑켄은 아직 그녀를 포기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괴물은 이 광경이 즐거운지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앞으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며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는 괴물을 쳐다보기 위해 얼굴을 돌립니다. 괴물은 근사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물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그녀. 계속 소리칩니다. 정말이지 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떨어져 있던 가위를 다시 주워 그에게 휘두릅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당하고 있던 괴물은 정신을 차리고 열이 받았는지 그녀를 공격합니다. 힘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 그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난 서로를 이해줄 동반자를 만들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뭐야? 날 죽이려고 이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냐? 하지만 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잘 들어라 프랑켄슈타인. 이번엔 내 차례다. 각오해. 네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괴물. 프랑켄은 그를 막으러 나가보려고 하지만 상처가 심합니다. 괴물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르는 헨리가 막으러 간다고 하자 곰도 맨주먹으로 때려잡는다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기사도 정신으로 이겨내겠다며 프랑켄을 두고 뛰쳐나갑니다. 그걸 막지 못한 프랑켄.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으로 향하는 프랑켄은 길에 마차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헨리는 괴물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헨리와의 마지막인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엘리자베스를 지켜야 하였죠. 월트는 프랑켄에게 아버지와 약혼자는 무사하였는지 묻자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버지는 서재에서, 엘리자베스는 침실에서 결혼 때 입으려고 했던 혼인 의상을 입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엘리자베스를 계속해서 부르는 프랑켄. 그때 옆에서 프랑켄을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는 창문으로 프랑켄의 슬픈 표정을 보고 웃고 있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괴물에게 복수를 위해 프랑켄의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악마는 프랑켄이 쫓아올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남겨두며 도망을 갔고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프랑켄은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집념으로 움직였죠. 어느새 쫓다 보니 썰매를 타고 푸켓까지 오게 되었고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월튼의 배가 프랑켄을 구해주었습니다. 월튼은 선장에게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배가 또 빙하에 갇혔다며 선원들이 들어옵니다. 다 같이 나가서 배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선원들은 월튼에게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며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미 선원을 몇 명 희생한 상황이라 선장도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월튼은 프랑켄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프랑켄이지만 자신은 괴물을 찾으러 가야 한다며 보트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프랑켄에게 새로운 삶을 살자고 권유합니다. 월튼은 프랑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친구로서 인생을 같이 살아가자고 말해보지만 프랑켄의 마음은 오로지 그 악마를 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선원들이 월튼이 나오자 결정을 강요합니다. 월튼은 더 이상의 항해는 무리라고 생각했고 대륙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선장이 다가와서 프랑켄의 상태를 물어보자 월튼은 프랑켄은 방금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휘몰아치는 강풍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작았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의 소리만큼 커집니다.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괴물이 배를 향해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서글퍼 보이는 괴물. 자신의 창조주가 죽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슬퍼합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프랑켄인데 자신을 알아봐주고 유일하게 자신을 아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인지 무척이나 슬퍼 보입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멀어지며 괴물의 울음소리도 모습도 흐려집니다.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기나긴 대장정이네요. 제가 처음 이터준지 만화책을 본 것은 중학교 때인데 사실 이 작품은 그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았고 이런 작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은 신기하게도 원본 프랑켄슈타인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토준지만의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기본 틀은 소설 프랑켄슈타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명작이라는 소설답게 중간부터는 만화책인데도 빠져들게 보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물론 이토준지가 워낙 표현을 잘해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것은 괴물이 문제인가 아니면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잘못인가 이것이 참 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가족들과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은 괴물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괴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물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것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이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겠더군요. 또한 프랑켄이 만든 이 창조물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대부분의 묘사가 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괴물이라고 해야 할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창조물이라고 해야 할지 저도 헷갈려서 제가 이야기할 때도 항상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던 장면은 자기와 똑같은 여자를 만들면 자신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착각이 현실의 우리 모습과 비슷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괴물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기괴했지만 속으로는 좀 웃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랑켄이 죽었을 때 괴물이 우는 장면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뭔가 먹먹하더군요. 역시 명작은 명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사실 제가 프랑켄슈타인의 원작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정말 명작이고 좋은 작품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